우선 시작하기 전에 뭐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진짜 제가 처음 찍어본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저도 뭐 편집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막 쇼트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편집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쭉 찍고 진짜 필요한 것만 편집하고 올릴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해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을 썼어요. 그러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뭐 브런치라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 글 올리고 제가 구독자도 꽤 있었거든요. 제 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책이 되기도 했었죠. 이 제가 블로그에 썼던 청소년 문제를 다룬 글들을 출판사가 연락 와서 책으로 2019년에 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글을 안 읽어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도달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책을 썼던 내용도 그렇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정확하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세대에 좀 되게 큰 관심, 애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저 자체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기도 했고, 그 고민을 담았던 글들이 이제 하마터면 서울대 갈 뻔했다 이 책인데, 근데 왜 제가 이 시기에 와서 다시 청소년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책이 2019년에 나왔어요. 근데 불과 지금 한 5, 6년 사이에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청소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요. 왜냐면 제가 97년생인데 만으로 27세이고 저희 세대가 중고등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저희 청소년 세대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모두가 정말 치열한 교육열 속에서 학원에 보내줬고 정말 억지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억지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뭘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이게 청소년들의 고민의 핵심이었어요. 물론 뭐 그런 교육열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있고 뭐 그랬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담아왔던 게 이 책이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생활 모습, 패턴 이런 걸 관찰해 보면, 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논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사는 부류와 정신을 아예 놓고 사는 부류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2대 8의 비율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비율이 한 2, 그거보다 사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은 지금 스마트폰 뭐 그냥 도파민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 얘기도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어, 일단 그거는 긴 얘기라서 좀 딴 데로 빼고, 어, 문제 자체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정말 휴대폰에 빠져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져서 뭐 드라마에 빠져서 넷플릭스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살다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게 뻔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미 M4 세대라고 해서 이미 이 문제가 시작됐는데, 어, 정신을 놓고 살았을 때 결혼, 육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연애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골방에 갇혀서 그 휴대폰 안에서 나오는 그 자본주의의 미디어에 빠져서 찐따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직장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알바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좋아요. 뭐 결혼, 육아 못한다고 칩시다. 연애도 못한다고 칩시다.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제대로 다니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의 구원의 이슈가 존재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청소년분들에게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따로 해요. 그 이유가 그건 거죠. 왜냐하면 굶어 죽고 있는 사람한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게.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뭔가를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스마트폰에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경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들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어, 이 문제의식은 사실 제가 2020년도 12월에 선교 사업을 나갔거든요. 선교 사업을 나가면서 여러 와드에서, 제가 서울 남선교구에서 봉사했는데 여러 와드에서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교류하는 모습, 물론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에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왜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는 어른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세대는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 지혜의 말씀 이해되지 않고 그게 따르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야 돼요? 교회에 다녔을 때 나에게 뭐가 돌아오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선교 사업을 하고 제 와드, 뭐 또 다른 해외 와드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스마트폰 밖에서 벗어나서 절제력을 행사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 이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받는 청소년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싶어요. 이 제가 하는 유튜브 시리즈를 통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는 그게 둘 중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너 왜 똑바로 안 사니? 라고 뭐라 하시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매주 나랑 교회만 같이 가줘. 그러면 난 그것만으로 너무 좋아.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악은 뭐냐면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는 공부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해버릴 거라는 듯이 얘기를 했다가, 또 하루는 공부 안 해도 뭐 난 널 사랑해,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중 메시지를 아주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청소년들이 사실 뭔가
정신을 차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다르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몇 년 전에 조이디 존스, 당시에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초등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회부터, 어린아이부터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음, 해외 왕국을 해외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은 별의 왕국 수준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래서 이 초등회 때부터도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린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뭐냐? 자본이 뭐냐? 예전에 막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다가 이제 막 공장이 생기고 뭔가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에 칼 막스라는 경제학자가,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부자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계속 부자가 되고, 왜 가난한 사람은 쇠 빠지게 일해도 계속 가난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 분석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답을 내놓냐면, 자본의 유무의 차이가 있다. 부자가 계속 부자인 이유는 부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그럼 자본이 뭐냐? 자본이 뭐냐면,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 존재 자체로 현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에 부자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와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죠. 그러면 부자는 그냥 앉아서 그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일은 노동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 물건을 팔아서 일부는 떼어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부자가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은 부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본인 거죠. 또 다른 예로,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현금이, 캐시가 엄청 많으면 이 돈을 은행에 맡기겠죠. 그럼 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이 목돈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자라는 현금을 창출해내는. 가장 흔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자본은 집이에요. 건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전 주변에, 신촌에 연세대라는 학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가보면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룸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연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원룸에 월세를 내고 뭐 여러 명이 살겠죠. 뭐 4층짜리 건물에 방이 2개씩 있으면 8개 방에 8명의 학생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 월세들을 받는 거예요.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의 유무가 뭘 결정하냐면 내가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사냐를 결정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게. 왜냐하면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여유가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런 훌륭한 예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여유가 없을수록 내가 더 나은, 더 높은 수준의 가치들도 추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흔한 자본의 형태, 집. 내가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집이 영체예요. 자본으로서의 집이 영체가 있어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되냐? 내 받는 월급의 큰 뭉텅이를 일단 월세로 뺏기고 시작합니다. 그죠? 난 나머지로 생활하고 또 저축해서 나중에 집을 살 목적으로 또 저축을 해야 되죠. 그만큼 빠듯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일단 내가 살겠죠. 그러면 일단 내 월급에서 큰 뭉텅이가 빠져나가진 않는 거예요.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훨씬 더 숨통 트여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주택자, 집이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 한 채는 내가 당연히 살 것이고, 나머지 집들에서는 내가 월세를 받겠죠. 그리고 내 월급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풍족한 거고, 내가 진짜 부동산 부자가 돼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월세만 가지고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내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진짜 그 자체만으로 놀면서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엄청 바람직한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자본의 수에 따라서 내 삶의 숨통이 트이는 수준, 여유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대 대한민국 사회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추가됩니다. 뭐냐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세습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 부모가 소득 수준이 높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또 그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이면 그 자녀도 그럴 확률이 높은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들은 다 이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86세대라고 하죠. 86세대가 무슨 뜻이냐면 60년대생 중에서 80년대 학번이,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 중에서도 지방의 국립대 이상, 지방 국립대 그리고 서울의 사립대를 다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이제 대도시의 공무원, 이런 번듯한 일자리를 꿰차고 그 번듯한 일자리를 통해서 번 돈으로 주택들을 구매하고 자본들을 축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사회적 계급을 그들의 자녀들한테 그대로 세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습하냐면 진짜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음,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경제력이 되니까 고액의 학원비를 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집중됐던 세대가 사실 우리 세대예요. 고액의 학원비를 투자해서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중학생 때부터 좋은 중학교에 보내기도 하는데 일단 대부분은 그런 교육열을 바탕으로 애들을 외고,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의 학벌을 바탕으로 좋은 대학교에 진입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인스타에도 요즘 많이 돌아다니던데 대기업 학벌표라고, 그 학벌표에 다 대기업에서 그 다니는 출신 대학별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점수가 높은 좋은 대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대학교에 보내서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근로소득이 좋은 직장을 꿰차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대물림하는 거죠. 그거의 전형적인 사례가
어, 그 예시가 어,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국 교수죠. 조국 장관, 전 장관. 이제 중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요 세습 이슈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잘못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도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있고 근로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그렇게 세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모든 86 세대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도 진보주의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대표적 진보주의자 중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도 진보주의자지만 그 첫째 딸이 저보다 한 몇 살 위인데 용인 메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서울대 많이 가던 거기 나와서 서울대 갔어요. 뭐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딱 그 교육을 통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번듯한 일자리를 잡아서 그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세습 자본주의 사회의 장애물을 뚫고 내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세습 자본주의 사회의 장애물을 뚫고 내가 번듯한 일자리를 구해서 그 일자리를 통해 번 돈으로 집을 사고 안정적인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 세습 자본주의 사회의 장애물을 뚫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죠.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왜? 그 세습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교육열을 통해서 애들을 엘리트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 어,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으면 미래는 진짜 정해져 있어요. 음, 서울 사립대, 지방 공립대를 제외한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세상에선 지잡대라고 해요. 지방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이라고. 그런 데를 가겠죠. 그런데 나와서 요즘에 구할 수 있는 번듯한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바를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월급 수준별로. 내가 월급을 250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 요 월급을 250 받으면 일단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월급 250을 받으면, 혼자 산다고, 결혼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50만 원 정도 월세로 빠진다고 칩시다.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 식비에 쓴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의식주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21세기에. 뭐 올리브영 가서 로션도 사야 되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유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 유지 비용이 한 50만 원 쓴다고 치자고요. 이제 좀 적게 잡아서. 문화생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럼 250만 원 중에 15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이죠? 자, 그 100만 원 저축해서 그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해서 1년 12개월 1200만 원 저축하죠. 10년 저축해야 1억 2천이에요. 지금 세상에 물론 서울을 제외하고도 대한민국의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10년에 1억 2천 모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자, 월급을 좀 두 배로 높여봅시다. 월급 500만 원. 월급이 500만 원 되면 좀 더 당연히 월급이 늘면 사람이 소비가 당연히 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저축한다고 칩시다. 그럼 300만 원 한 달에 저축하면 12개월이면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 10년 모으면 이제 3억 6천이 남네요. 자, 똑같은 계산을 내가 월급이 1,000만 원 될 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근로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집을 살 수 있냐 없냐의 여부, 내 삶에 얼마만큼의 여유가 생길 것이냐의 여유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월급 200만 원, 지금 2025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월급 250만 원을 따박따박 받는, 안정적으로 받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 사무직 기준으로는 월급을 250만 원 받으려고 해도 서울 안에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 정도를 나와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그게 아니라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사실 중학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부터 내가 플랜을 짜려면 중학교 때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요즘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런 어, 특정 직업군들을 가야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살짝 높은 수준 포함해서. 월급 500 정도가 되려면요. 지방 국립대와 서울 내 사립대 중에서도 특정 학과를 나와야 돼요. 문과 중에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야 돼요. 아니면 공대, 이제 이과 중에서는 공대 나와야 돼요.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는 직업, 이제 연봉이 이제 1억 이상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대학교들, 서울 내 사립대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 그 안에서 공대, 뭐 경영대, 경제학과 이런 학과에서도 탑을 찍어야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울 내 사립대 이제 탑 5, 10 안에 드는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해서 완전 상위권 변호사 시험 완전 상위권에 들면 연봉 1억 주는 로펌에 갑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전문직들 해야 돼요. 교수 중에서도 경영대 아니면 공대 교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연차가 쌓이면 다른 것들도 연봉 1억 넘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초기에 연봉이 1억이 넘으려면 이런 직장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아니면 손흥민처럼 EPL에서 뛰거나 하면 연봉 1억이 아니죠. 몇 억씩 되죠. 아니면 뭐 비행기 조종사 이런 진짜 특별한 전문직들. 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고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이고 이런 플랜들에 대한 고민들을 중학교 때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꿈을 플랜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대충 좀 조금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강의 설명으로.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좀 복음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어, 우리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짜 오늘 제가 설명한 건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계명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또 주변에 복음 생활을 아주 잘 실천하시는 주변에 모범이 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습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경제적 안정을 공격받으면서 허덕허덕대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가 진짜 힘든 세상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회원들을 기준으로는 이 데이터가 완전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포커스가 되게 자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는 이미 8년 전부터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단순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 당연히 높고요. 인성도 높아요.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인성적 교육도 더 잘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이. 근데 사실 그거는, 물론 이거는 완전 데이터가 없는 저의 생각인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지키기도 힘들어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정된 가정에서 내 아이를 자라게 하고, 그 아이에게 정서적,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지적,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괜히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막 절망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 지금 뭐 당장 고3이거나 아니면 뭐 이미 대학을 가셨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뭐 늦게 준비하면 늦게 준비한 대로 내가 신앙에 충실하면 다 돌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이미 우리 앞 세대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각자의 삶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을 볼 때 이미 증명된 바이고, 그리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면서 부여받는 계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계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미래를 대비하고, 이거 다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몰목령에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다.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의 실수로, 과거에 뭐 그냥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서 열심히 살지 않았고 이미 그 값을 치르고 있다면, 그냥 빠르게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고 지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돼요. 또 우리는 성령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도와주십니다. 그런 희망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러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게, 아, 나는 왜 이 사회습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여러 채가 있는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났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나 포함 5명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이 7채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한 채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2채가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유타에도 대부분의 진짜 교회가 정착한 곳에서도 부유한 가정의 그 교회 회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아무리 부모가 부유해도 자녀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이제 나는 왜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막 교육비를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몰몬경에 있습니다. 그 답도. 어, 중학생 때부터 되게 열심히 외우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니파이 전서 3장 7절에 니파이가 하는 말이 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뭐 정확하게 좀 구절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지 않고 그 계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그런 환경에서도 경제적 자립이라는 계명, 복음의 권고사항을 받았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그 장애물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경제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회적 유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 부모님이 이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저는 한때 되게 그게 부러웠어요. 아, 왜 쟤네들은 교회 와서 퍼질러 자도 일단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라서 교회 편하게 올 수 있고 나는 뭐 교회 가려면 뭐 되게 힘들게 막 애를 써야 되고. 근데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사실 되게 고마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부모님한테 자랐다는 게 되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제가 저에게 항상 어떤 것들을 시키고 뭔가 책임을 부여할 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다 설명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뭐 잘할 때 제 아쉬움은 이제 교회 회원이 아니다라는 게 아쉬움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내 부모가 교회 회원이 아니어도 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막 찾아려고 하고, 그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을 미래에 만들 것인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진짜 딱 한 문장의 복음 원리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넬슨 회장님이 얘기하신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음, 그러니까 넬슨 회장님의 경우에 보면 심장수술 의사잖아요. 심장수술 의사가 아무 계획 없이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슴을 칼로 째서 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가슴을 칼로 째서 여는 순간부터 수술이 마치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무엇을 할 건지 다다다다다닥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가슴을 칼로 째서 연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넬슨 회장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침례받는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서 임봉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선교 사업 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유혹들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텐데 그 하루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미래에 내가 성전에서 임봉이 되고 내 자녀가 해외왕국의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작년 연말쯤에 쿡 장로님이 한국에 오셨죠. 저는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서 유튜브로 봤는데 독신들 모임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쿡 장로님이 내가 한 길의 시작점을 선택할 때 그 시작점의 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삶을 꿈꾼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 그 결과물도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넬슨 회장님 말처럼 그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 오늘의 선택을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방어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될 능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공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학력적인 측면에서 뭐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의 탑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아닐 수도 있지만 인성적인 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탑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지.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깨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여러 위치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꼭 뭐 교회 회원이 는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평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몰몬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 딱 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손에 든 도구로 크게 쓰실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게 빛을 발산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와 하나님에서 가치를 느끼고 엄청난 효능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스마트폰에 막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살면 여러분들이 빛을 전해줘야 될 그 존재들을 그냥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어, 여러 얘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어, 일단 자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리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일단 다음 얘기는 제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심지어 뭐 내가 학원을 못 가는 상이라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비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또 어떤 계획들이 잘 안 됐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사람들이 가는 곳이 BYU란 말이에요. 그 BYU라는 곳의 또 현실, 이런 얘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